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 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며 40년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게다가 한국도 60년 만에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100배 이상 높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역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것인데요. 또 현재 일본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이상한 사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간단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155엔대마저 붕괴되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화 가치가 한 달러당 160엔대로 추락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엔화 가치의 추락은 탄탄한 경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앞다퉈 엔화를 내다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달 들어서는 달러당 154엔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엔저 현상을 멈추기 위해 구두 개입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당국 구두 개입과 3국 공동선언에도 미 금리 인상 모멘텀, 미 경제 강세에 뿌리를 둔 킹달러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정책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2% 물가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비유되는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해진 일본 경제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는 망국 정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대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타니는 2010년 출간한 디플레이션의 정체에서 금융 완화는 내수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청년 임금 인상, 여성의 취업과 경영 참여 촉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뿐이라고 썼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했어야 하는 명목 GDP는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엔저의 폐해만 눈에 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엔저로 국부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국채와 주식을 사들인 결과 금융 완화를 포기하기 어려워졌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고정화되면서 달러당 150엔대의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식량, 소프트웨어, 무기 등을 해외에서 사올 때마다 1.5배 이상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던 일본 경제가 완전히 위축됐다는 것인데요. 또 그는 세계가 보는 일본 경제의 존재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내년 일본 GDP 규모가 인도에 밀려 세계 5위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은 2010년 중국, 지난해 독일에 각각 추월당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5년 인도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IMF의 전망치로는 2026년에 인도가 일본을 역전한다고 예상했지만 이달 IMF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에서는 역전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특히 일본은 근로자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는 것도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최근 기록적인 임금 인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젊은 근로자들의 규모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인 실질 임금 하락세와 엔화 약세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일본인은 약 1만 5천 명으로 2001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일본인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근로자들입니다. 일본 노동력의 해외 유출은 워킹 홀리데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의 수는 약 58만 명으로 198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임금 격차가 지목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평균 연봉은 약 4만 1,000달러로 호주 5만 9,408달러와 미국 7만 7,463달러에 크게 뒤졌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평균 연봉이 2.5배가량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1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30년 동안 1.01배면 아예 안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난달 춘투봄철 임금 협상에서 5.24%라는 기록적인 임금 인상률이 타결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엔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 반면에 한국의 임금 수준은 크게 올라 2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은 399.8만 원으로 일본의 38만 5,500엔 379.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총액은 2002년 179만 8천 원으로 일본 38만 5,600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년 만에 임금 총액이 역전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까지 고려한 임금 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메이지 야스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젊은이들이 일본의 경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들의 생활 여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의 인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내 이상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의 열악한 수준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 달에 22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는데요. 근로자 평균 1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약 40%가량이 월 소득도 20만엔, 한화로 180만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거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런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현상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일본 후지뉴스 네트워크 FNN 프라임 온라인은 도쿄의 한 선술집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한 선술집은 셀러리맨으로 보이는 남자 6명이 약 16만원치 음식을 주문해놓고 이 시간 동안 먹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SNS 등에는 이와 같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심각한 경제 악화로 인해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올해 한국이 주요 경제 지표에서 60년 만에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배 넘게 차이나던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60년 만에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 주도 산업화의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통상 전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 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의 걸음마를 막 떼던 1960년 합골 수출은 3,28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 달러로 일본 1298억 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6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에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됩니다. 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 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흔들리는 수출 5위 자리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5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쓰고 신규 수출 시장 개척, 공급망 확보 등에 더욱 주력해서 일본을 가뿐히 넘어 더 위로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엔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극단적인 엔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니 이제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르면 내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에서 이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마에다 에이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2% 근처에서 안정화되고 경제를 자극하거나 냉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단기 차입 비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일본 금융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겁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전망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특히 일본은행 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 입에 모두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에다 총재가 지난 17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수익률 곡선 통제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시장은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게다가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를 두고 일본의 경제인 단체이자 지금까지 엔화 약세로 많은 이익을 본 게이달렌까지 나서 일본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게이달렌은 회장과 부회장단이 전원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업계는 지금까지 엔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게이달렌이 지금까지 엔저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대 게이달렌 회장은 도시바, 도요타 자동차 등의 대표들이었고 도쿠라 회장 역시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기업인 스미토모와학 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때 달러 대비 151엔까지 치솟는 등 급격한 가치 하락을 보이자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최근 일본 중소기업 1000개 중 50.6%가 엔화 약세의 단점이 더 크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엔화 약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근로자의 70%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 대부분이 어렵다는 것으로 소비 침체로 인해 곧 대기업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웃도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본 내 소비가 주춤한 상태로 결국 일본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손보지 않는 한 지금의 엔화 약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경제인 단체인 게이 달렌조차도 일본은행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은행이 엔저 현상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행의 약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손실이 터진 겁니다. 최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손실이 올해 9월 말 기준 10조 5천억엔, 약 92조 원으로 폭증했다며 2004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방식으로 보유 국채를 평가한 2004년 이후 최대 손실입니다.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하에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반대로 외부로부터 금리 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건드리는 엇박자를 탄 것인데요.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일정 정도 용인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손실이 폭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이 망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자니 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덩치가 있는 일본은행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일본의 지방 중소은행들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일본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은행들은 미실현 손실이 급증해 일본발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가 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 버텨낼 힘이 없는 좀비 기업들도 속출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그랬듯 일본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예대 마진 확대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채권 가격 하락 여파로 채권 평가 손실이 커지는 피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은행은 지난 7월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변동폭 상한을 기존 0.5%에서 사실상 1%로 끌어올리면서 채권 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 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은 수의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에 적게 노출되어 있겠지만 지방은행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SIB증권의 사메시마 도요키 애널리스트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이뤄질 경우 최악의 경우 은행들은 이 같은 미실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고수익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지방은행들이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가 그랬듯이 한 은행의 파산이 우려되면 서로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과거와 달리 일본인들의 온라인 뱅킹 사용률이 높아졌기에 이전의 금리 인상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대출을 조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생존해온 이른바 일본 좀비 기업들의 연쇄 파산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의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명 좀비 기업들이 지난 3월 기준 18만 8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즉 지방은행의 파산과 좀비 기업의 연쇄 파산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를 직감한 일본 지방은행들이 먼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예금 금리를 미친 듯 올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100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은행이 10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올린 건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 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정책 수정에 나서 5년 이상 금리 수준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미쓰비시 UFJ도 예금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는 0.9%대로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일본의 제2금융권인
스미토모 생명보험, 메이지아 스타 생명보험 등도 수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돈을 예치했다가 은행 파산으로 뱅크런 사태를 맞게 될 위험 또한 있습니다. 즉, 엔저 기반의 성장이 끝나고 부작용에 직면하자 일본 경제의 대혼란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성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은행 간 이체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일본의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 은행과 리소나 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사의 이체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결제 시스템 마비로 오해 이날 일본 전역에서 무려 506만 건의 금융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통신그룹인 NTT의 자회사 NTT 데이터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NTT 데이터의 소프트웨어 불량으로 일본은행 전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할 방침이지만 금융 데이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일본 은행의 수준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총리 퇴진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하자 일본 언론들은 차기 총리로 자민당의 이 인물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의원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차기 자민당 총재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의원이 선두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30%로 집계돼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일본 내 주요 산업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많은 일본 금융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인지, 아울러 경기 침체 속에서 기시다 총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일본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BAV 그룹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매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 2국가 순위입니다. 한류 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모험, 민첩, 기업 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파워 힘 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첫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 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 힘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우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뒤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보며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일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낮게 나온 리더 등의 지표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해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 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떼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의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EUV 급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 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2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미량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토우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미량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시장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 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 시장팅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화 언드티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 시설이 없는 해외의 R&D 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